안녕하세요. 이번에 괴담 읽기 20화로 돌아오게 된 미티입니다. 이번 괴담은 일상적인 것을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이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이프는 소형 채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제목, 복도식 아파트. 이건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교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첫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4층짜리 집이었고 층마다 방이 20개 정도씩 늘어서 있는 구조였습니다. 딱히 대학생 전용인 그런 건물은 아니었어서 저 같은 대학생부터 직장인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사는 세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건물에 살고 있었죠. 건물은 총 4층짜리였지만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대신 복도 양쪽 끝에 계단이 각각 하나씩 위치해 있었는데 한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정문이 나왔고 반대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 뒷문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첫 자취였어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달쯤 지나니 직접 밥을 해먹는 생활에도 익숙해져서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도 어느 정도 익히게 되었고 아침이나 저녁에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정도의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했죠. 제 방은 4층 복도 맨 끝에 있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바로 옆에 있었고 반대로 정문 쪽 계단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방이었죠. 방 안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문 한쪽 끝에 조그맣게 여닫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열어야 겨우 바깥이 보일락 말락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세가 비싼 집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학부에 다니는 학생 한 명도 이 맨션 1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40호에 살고 있어요. 저는 10호에 살아요. 곤란한 일 생기면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의 대화를 한 번 나눈 사이였죠. 그렇게 6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자카야에서 돌아와 밥을 먹고 나니까 어느새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간이 되어 있더군요. 다음 날에도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평소처럼 불을 끈 뒤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5분쯤 지났을 때 누군가 복도를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맨션이다 보니 가끔 시끄럽게 떠들거나 술판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끄럽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누군가가 복도를 전력 질주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누군가가 복도 맨 끝에 있는 제 방 앞까지 전력 질주로 왔다가 다시 복도 반대편을 향해 달려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서 짜증이 나버린 저는 문을 열고 주의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복도에는 키가 150cm 정도 되는 중년의 여자가 엄청난 기세로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치마를 입고 더러운 운동화를 신은 데다가 복도에서 우산까지 펼쳐 들고 있었죠. 제가 문을 여니까 여자는 달리기를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씩 웃더니 제 방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기 시작했죠. 저는 황급히 문을 닫고 열쇠와 안전고리까지 모두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저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계속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면 저랑 같은 4층에 사는 직장인이나 아저씨들 중 누군가는 화를 내면서 한 소리를 했어야 했겠죠. 어쩌면 이 건물의 주민들은 모두 이 여자를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 손잡이가 덜컹덜컹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온 건가 싶었지만 일단 현관문에서 떨어져서 방 안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문을 흔드는 소리가 멈추더군요. 그렇게 한동안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갔나? 라고 생각한 바로 잠시 뒤에 방 안쪽 외벽에 나 있는 불투명한 창문에 여자의 실루엣이 비치는 게 보였습니다. 열어둔 작은 창에는 손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거칠게 들락날락거리고 있었죠. 전 곧바로 현관문으로 달려가서 안전고리와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번에는 제가 4층에서 1층까지 미친 듯이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1층에 살고 있는 같은 학부 학생의 방으로 달려가서 초인종을 연타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금방 문을 열어주었고 제가 일단 안에 좀 들어가게 해줘 라고 말을 했더니 저를 방 안으로 들여보내주더군요. 방금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자 아무래도 위험해 보이니까 사람을 더 부르자 라면서 자기 친구 3명한테 연락을 하더군요. 그 친구들은 10분 만에 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절 포함한 5명이 함께 계단을 올라가서 제 방으로 돌아갔지만 방 안에 어느 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다행히 침입에는 실패한 모양이었나 봅니다.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온 친구 중 한 명이 창문 끝에 있는 작은 창을 발견하고는 여기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했다는 거야?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네, 맞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제 방은 4층 복도 끝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창문은 사람이 설 발판이라고는 전혀 없는 건물의 외벽 쪽에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와이어 같은 것으로 4층 높이까지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창문 너머로 여성의 실루엣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라? 싶어서 작은 창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곳에는 진흙 같은 것이 묻은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스쿠터를 빌려서 본가로 돌아갔고 곧바로 그 방의 임대 계약도 해지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딱히 결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어딘가의 남쪽 지역에 있는 4층짜리 주택에서 실제로 겪은 일이었습니다. 까지였습니다. 이번 일본 괴담 어떠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아파트가 소재인 괴담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제 일상 속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물씬 들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괴담을 좋아하는데요. 이 괴담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그거였죠.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 아파트였는데 주인공 집 앞까지 대쉬를 했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그런 수상한 달리기를 하는 여자를 모두가 그냥 방관하는 채로 그대로 냅두고 다들 침묵하고 있었다는 점, 그 점이 저는 제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주인공을 발견했을 때 씩 웃으면서 이렇게 멀리서 다가왔다고 했잖아요. 복도식 아파트는 끝과 끝이 정해져 있는 형식이다 보니까
퇴로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자기 집 아니면은 꺾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곳. 근데 주인공의 집 같은 경우에는 완전 코너 쪽에 있었다 보니까 자기 집 아니면은 퇴로가 딱히 더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에게 이입을 한 채로 이 괴담을 해석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 그래도 저도 곧 일본에 가서 자취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괴담을 읽으니까 특히나 더 현실성을 느꼈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괴담의 재미있는 점이 이거였죠. 여자가 사라졌을 때를 틈타서 주인공이 탈출을 시도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을 땐 그 여자가 안 보였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외벽 쪽에 나 있는 자그마한 창문에 문을 열려고 했던 사람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걸 발견했다는 점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은 즉슨 주인공이 살고 있는 건물의 외벽으로 바로 그 여자도 돌진을 해가지고 벽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가서 그 작은 창에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소름이 더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괴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괴담 읽기의 2부 타임은 제가 라이브 때 진행했었던 시청자 공포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미타코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문득 떠오른 썰, 이렇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경고 문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소 선정적인 단어와 묘사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는 작년 여름, 장마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랑 약속이 생겨서 저녁에 만났는데 제가 그 친구가 사는 마포구 땡땡동 근처로 갔습니다. 친구가 자주 가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만석이더라고요. 둘 다 부산 촌놈에 막 나돌아다니는 편도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갈만한 곳도 잘 몰라서 그냥 웨이팅을 걸어놓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가 웨이팅을 걸어놓은 가게에서 자리가 났다라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근데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가게 유선 전화로 걸면 사람들이 잘 안 받아서 직원들이 직접 폰으로 거나보다 하고 별 신경을 안 쓰고 가게에서 만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독 알바생 한 분이 저희한테 많이 친절하셨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 더 필요하신 거 없냐 등등. 그냥 서빙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말을 걸고 친한 척도 막 하고 좀 한가하실 때는 아예 담배 피는 데까지 따라 나와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완전 대문자 이이신 분인 것 같다 싶었죠. 저는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고 MBTI가 완전 I여서 살짝 불편해질 쯤에 식사를 마무리하고 나갔고 저랑 친구는 2차로 근처에서 술을 한 잔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중에 친구는 통화를 하러 나갔고 저는 혼자서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잉? 누구지? 하고 전화를 받아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저희가 밥을 먹었던 그 식당의 알바생의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결제가 잘못됐다거나 분실물 때문에 연락한 건 줄 알았는데 대뜸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네? 왜요? 라고 답했는데 막 깔깔 웃으면서 같이 술 마시자, 술 한 잔 사달라 라고 하길래 죄송하지만 오늘 친구랑 할 얘기가 있어서 같이 마시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제 번호는 지워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진대 중이에요. 이거 시전하신 거죠? 그리고 계속 전화를 안 끊고 오늘 술이 너무 마시고 싶다는 둥 자기 할 말만 하길래 곤란해 있던 차에 나갔던 친구가 들어오더니만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몰라
아까 가게 알바생인데 자꾸 같이 술 마시재 라고 이야기했더니 눈치 없는 놈이 오라 그래 이러더라고요. 전 친구를 째려보면서 싫다는 티를 냈고 죄송합니다. 전화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러고 5분 정도 있다가 문자가 오길래 보니까 땡땡 술집이네요? 라는 문자와 함께 가게 밖에서 저랑 친구가 술 먹은 걸 찍은 사진이 함께 왔어요. 진짜 놀라서 육성으로 뭐야 땡땡 하고 욕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여자분이 가게로 들어와서 저희 테이블에 앉더니만 아, 왜 그냥 전화 끊어요 하고 엄청 친한 척을 하길래 너무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또 좋다고 하면서 술 따라주고 어디 사는 몇 살이냐 이렇게 묻고 난리가 났어요. 그분은 그때 당시 24살이라고 했었고 노골적으로 저한테 연락해도 되냐, 몇 살이냐 등등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별을 당한 지 오래 안 됐을 때라 전혀 누굴 만날 마음도 없었고 4살 차이는 좀 그렇기도 하고 첫인상부터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랑은 당연히 연애 감정 같은 게 생길 리가 없었기에 적당히 선을 긋고 플러팅 같은 건 당연히 하나도 안 받아주고 어찌저찌 하면서 그날 자리는 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진심이 아니라 장난같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또 그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4번 정도 일부러 안 받았다가 왠지 어떻게든 찾아오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받을 거면서 왜 이렇게 늦게 받아요? 왜 전화하셨는데요? 어제 오빠들이 술 사주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요. 어디서 만날까요? 죄송한데 저 오늘 못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하시는 거 많이 불편합니다.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초 정도 침묵이 이어졌는데 오빠, 저 오빠 땡땡동 사는 거 다 아는데 땡땡동 땡땡 오피스텔 깔깔깔깔깔 그러고는 그 여자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어제 그 여자한테 내 주소를 알려줬냐?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여자가 저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한 2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좀 심란한 상태로 누워있다가 에이 설마 찾아오기야 하겠나 싶어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먹을 것부터 해서 생활품, 담배 이것저것 고르고 결제를 하는데 카드 결제를 하면 알림이 오잖아요. 근데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꽂고 1초도 안 되어서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리길래 어라? 결제 알림이 이렇게 빨리 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3초 있다가 또 진동이 울렸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결제 2번 된 거예요? 라고 편의점 사장님께 말을 하면서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봤는데 2번의 알림 진동 중 하나는 아까 전에 그 여자한테서 또 문자가 온 거였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물건 고르는 모습을 멀리서 찍어서 뭐 사요? 콘돔도 샀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왔던 거를 AI로 이렇게 구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AI 이미지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왔다고 진짜 스토킹을 했네요. 가게 여자분이 진짜 에바다. 너무 무섭다. 진짜 너무 놀라서 막 욕을 하면서 편의점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마 남들이 봤을 땐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았겠죠? 그리고 막 뛰어서 집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다급하게 누르는데 계속 틀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겨우 허겁지겁 집에 도착을 했는데 또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일부러 전화 안 받고 그 여자 번호를 바로 차단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집 근처에 와 있고 또 내가 집까지 뛰어오는 걸 봤을 테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겠다 싶어서 이걸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친구랑 통화하면서 방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는 처음에는 야 잘해봐 니 좋다잖아 이렇게 말했던 친구도 슬슬 심각한 걸 느꼈는지 저희 집으로 오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괜히 그 여자가 숨어있다가 너 문 열고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올 것 같아서 더 무섭다. 됐으니까 그냥 자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긴장이 풀렸는지 바로 잠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알림이 엄청 떠있길래 한번 봤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갑자기 몇십 명이 저를 팔로우했다는 알림이랑 DM이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아이디는 전부 DDDFFNNFF26 땡땡 이런 식의 가계정들이었고 전 직감적으로 그게 그 여자의 계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계정으로 돌아가면서 DM을 보냈는데 DM 내용은 오빠 전화 받아봐요. 차단 풀어봐요. 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구구절절한 사연팔이었어요. 그러더니만 스스로 손목이나 허벅지에 상처를 입힌 사진, 나체 사진, 적나라하게 주요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등등 너무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여자가 팔로우를 걸고 DM을 보낸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본 계정이 아니라 제 개인 작업물들을 업로드하고 해외 디자이너들 계정들만 팔로우한 일종의 업무용 계정 같은 거여서 그동안 열심히 모은 팔로워들이 아깝기는 했지만 그냥 바로 그 계정을 비활성화해버렸습니다. 아마 그 여자가 제 번호로 카톡 친구 추가를 했을 때 그때 그 당시 제 카톡 메시지에 외주 연락은 @ 인스타 업무 계정으로 연락주세요 라고 써놨던 걸 보고 알아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근데 또 카톡은 안 보냈음. 그러고 나서 DM 내용 중에 와우 아 이거 AI 맞죠? 너무 진짜 같아서 순간 진짜 스크린 캡처 본인 줄 알았어. 가계정의 여자한테서 온 수많은 다양한 아이디의 DM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읽어보자면요. 뭐해요? 나 왜 차단했어요? 나랑 한번 자면 안 돼요? 뭐해요? 나 왜 차단했어요? 나랑 한번 자면 안 돼요? 뭐해요? 나 차단했어요? 이 레퍼토리를 계속 보냈어. 이런 식의 미친 소리를 또 보내놨길래 신고하려고 다 캡처해서 며칠 뒤에 바로 신고 때려왔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되고 연락을 받았는데 주신 인스타그램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이 인물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인스타그램 본사에서는 개인정보 협조를 받기가 어렵다.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가입했던 인적사항들을 쭉 확인해 보는데 주소지부터 이름, 주민번호 전부 다 도용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난 일 때문에 한동안 마음고생이 좀 심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저는 어디 가서 웨이팅 할 때는 웨이팅 어플로만 하고 직접 전화번호는 절대 안 쓰는 버릇이 생겼어요. 인스타그램도 비공개 계정으로 돌리고 살았었고 휴대폰 진동 울리는 것도 깜짝깜짝 놀라고 심장이 마치 자이로 드롭을 탄 것처럼 텅 비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철렁해서 지금까지 카톡, 인스타, 문자, 어지간한 어플 알림 등등 전부 꺼놓고 이렇게 사는 버릇이 생겼네요. 전화랑 메일, 유튜브, 카페 알림을 제외하면 제 휴대폰에선 아무런 알림도 안 울립니다. 모든 알림을 다 꺼놔서 직접 생각날 때마다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허허. 손은 불편하긴 한데 마음은 이게 더 편하네요. 암튼 비도 오고 미티님의 예전 영상을 보다가 다른 미티님의 사이버 스토킹 사연, 미로 사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보고 제 사연도 떠올라서 적어봤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던 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왔던 이미지들은 모두 AI로 구성해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다음에는 저번에 적다 말았던 저희 집 형제들 썰 이어서 가져오겠음.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아자스라고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겁나리 무섭죠? 현실 공포가 진짜 제일 무서워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SNS로 하는 스토킹이죠. 사이버 불링 맞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너무 압권이에요. 이 DM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러면은 진짜 다시는 SNS 뭔가 쓰기 어려울 것 같아.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다시 계정 파도 얘네는 이거를 만드는데 한계가 없잖아요. 맞아, 또 찾아올 수 있으니 무섭죠.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럴 만도요. 그래도 보내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현실 공포였죠. 진짜 인터넷 실명제 해야 됨.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다 여기 옆에 자기 석삼 이름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제 본명으로 하는 건가? 라이브? 요거는 창작 나폴리탄인데요. 재밌어 보여서 몇 개만 읽어볼까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밀접하게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자기기 이런 것들에 관련이 되어 있는 창작 나폴리탄이라고 해요. 중에 몇 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초 사랑단 님께서 올려주신 글이에요. 2026년 일상 및 사생활 영역 절대 보안 지침서. 요거가 제목이에요.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당신 얼굴이 가끔 0.1초씩 늦게 움직인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단순한 프레임 드랍이나 디스플레이 지연이라고 생각하셨겠죠. 2026년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당신이 기술적 오류라고 믿고 무심코 넘겼을 일상 속 징후들, 그것들의 진짜 이면을 다룬 지침서를 전달합니다. 현실과 픽션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수위가 매우 높으니 심약자는 읽기를 중단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 다들 심약자 아닌 늘 크크밖에 없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 지침서입니다. 전면 카메라와 인공지능 보정 필터입니다. 최근 출시된 모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는 AI 실시간 보정 기능이 상시 작동합니다. 화면 속 당신의 눈동자가 초당 60회 이상 미세하게 떨리거나 당신이 깜빡이지 않았는데 화면 속 당신이 눈을 깜빡인다면 즉시 전원 버튼을 10초 이상 눌러 강제 종료하십시오. 그것은 필터의 오류가 아닙니다. 렌즈 너머에서 당신의 안구 구조를 스캔해 교체할 타이밍을 노리는 알고리즘의 동기와 지연입니다. 그것은 필터의 오류가 아닙니다. 렌즈 너머에서 당신의 안구 구조를 스캔해 교체할 타이밍을 노리는 알고리즘의 동기와 지연입니다. 까지 읽었죠? 그리고 이거 중요해. 무선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 주변 소음을 완벽히 차단해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켠 채 길을 걸을 때 아주 간헐적으로 칙 하는 백색 소음 사이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절대 고개를 돌려 주위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들으면 안 되는 현실의 틈새 소음을 주파수로 덮어 씌우는 장치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오히려 외부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무언가를 차단하는 거라고요. 이런 시점 재밌네요. 만약 이름을 부른 뒤 확인 완료라는 기계음이 들린다면 그 즉시 이어폰을 빼서 길바닥에 짓밟아 부수십시오. 이미 당신의 청신경을 통해 무언가가 다운로드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에어팟 얼만데 요새.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나폴리탄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말한 적도 없는데 평소 당신의 가장 은밀한 콤플렉스라든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전날 밤의 악몽에 대한 상품이 추천 피드에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를 스마트폰이 도청하는 것 같다면서 웃어 넘깁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도청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당신의 생각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제시한 상품과 생각에 맞춰 당신의 뇌를 실시간으로 개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천 피드에 장래 용품이나 인체 손상 복구 연고가 뜨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신체에 곧 사고가 일어날 것임을 알고리즘이 미리 세팅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우후. 그리고 그 다음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자율주행 및 내비게이션 오류입니다. 야간 운전 중 내비게이션이 멀쩡한 큰 길을 두고 새로운 경로로 재탐색합니다 라고 음산하고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나 산길로 당신을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GPS 수신 불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년의 위성 시스템은 오차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오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지금 인간이 아닌 것들의 도로 통제 시간을 피해서 당신을 우회시키고 있거나 반대로 그들에게 바칠 제물로서 당신을 인도하는 중입니다. 계기판의 디지털 화면이 지지직거리거나 이러기 시작하면 핸들을 꺾어서 무조건 큰 길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지금도 물론 이 기능으로 운전을 하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근데 못 맡기겠어. 전 나중에 만약에 지금 차가 없거든요 일단. 근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AI한테 경로를 맡기고 내가 거기서 깜빡 졸았다가 깨어나 버렸는데 절벽 바로 밀접한 곳에 만약에 주차가 되면은 어떨 것 같아요? 기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차 그래서 사면 안 된다는 거임. 알겠죠? 그 다음은 잠금 해제할 때 많이 쓰시죠? 생체 인식 이거에 반복되는 거부 사인에 대한 나폴리탄도 있습니다. 매일 쓰던 페이스 아이디나 지문 인식이 갑자기 3회 이상 연속으로 실패하면서 일치하지 않는 사용자라고 뜰 때가 있습니다. 부은 얼굴 탓을 하지 마십시오. 밤사이 당신의 침대에 누워있던 무언가가 당신의 표피를 미세하게 갉아 먹었거나 당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기 때문에 기계가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 쥐가 있다는 건가요? 손톱을 물어뜯은겨? 만약 기계가 거부한 직후 방 안의 스마트 TV나 태블릿 화면이 동시에 켜지며 전원 카메라가 당신을 향해 일제히 작동한다면 당신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 비인가 외부 생명체로 분류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려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이건 무섭다. 그 게임 생각나네요. 저는 플레이 안 해봤는데 문 열어주면 안 되는 게임 있잖아요. 괴생명체 같은 사람들 찾아오면은 문 열어주면 안 되는 그런 구분하는 생존 게임. 그거 생각난다. 재밌죠?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재밌어 보이는 거. 7번 요거 OTT 플랫폼에 시청 중이신가요? 알림.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을 장시간 틀어놓으면 화면이 멈추며 리모컨을 누르라는 안내가 뜹니다. 이때 화면이 검게 변했을 때 비치는 TV 디스플레이 속 당신의 실루엣 뒤편을 극도로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만약 당신의 뒤에 검은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인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리모컨에 예, 시청 중입니다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 알림은 플랫폼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서 화면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방 안의 존재가 TV 시스템을 해킹해서 띄운 창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당신은 빈집으로 간주당합니다. 이것도 재밌었죠. 그리고 이거 좀 인터레스팅 했어요. 10번 스마트워치의 수면 분석 데이터. 이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이거 쓰고 싶어도 계속 빠꾸 먹어가지고 이 기능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한 또 나폴리탄 괴담을 만드셨다고 하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워치의 수면 리포트를 확인했을 때 당신이 잠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격렬한 유산소 운동, 거르치고 심박수 160bpm 이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즉시 침대 시트를 뒤집으십시오. 이건 몽유병이 아닙니다. 당신이 의식을 잃고 잠든 사이에 당신의 몸을 원격 제어하여 방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게 만든 대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40% 이하로 떨어진 구간이 있다면 그 시간 동안 당신의 폐는 작동을 멈췄고 다른 무언가가 당신의 기관지를 통해 몰래 숨을 쉬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이나 팀즈 요거 써보신 적 있으신 분들 있죠? 이거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재택근무나 회의 중 가상 배경 화면을 적용했을 때 가끔 당신의 어깨나 머리 부분이 흐릿하게 지워지며 원래방의 실제 배경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지워진 당신의 신체 부위 자리에 피부가 벗겨진 붉은 형체의 어깨나 낯선 이의 눈동자가 겹쳐 보인다면 즉시 캠 링크를 뽑으십시오. 크로마키 오류가 아닙니다. 가상 배경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공간의 분자 구조를 지워내는데 프로그램이 당신의 몸과 당신에게 아주 바짝 밀착해 있는 그것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해 동시에 투명화시킨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이거는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유튜브에 그 수학 강사 인강 선생님인데 제일 유명하신 분 머리숱 없으신데 이렇게 뒤돌아 있는 실루엣 하나랑 앞에 보고 있는 실루엣 하나 약간 이러고 있는 거 그거 생각나는데 한석원 선생님이셨나? 성함이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게 떠오릅니다. 맞아. 한석원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거 해볼까? 내비게이션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요거 운전하시는 분들 종종 듣죠? 머리숱 점점점. 아니 근데 그분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수학, 머리숱, 안경, 그리고 그 오류난 포즈 이 4글자로 제일 빠르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롱을 한 게 아니고 그분의 대표적인 키워드를 급하게 쥐어짜느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절대 한석원 선생님을 비하한 게 아니에요. 저는 참고로 수학 잘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즉 한석원 선생님 존경한다는 것. 한석원 선생님 존경합니다. 다시 다음은 내비게이션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입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야간 도로를 달리고 있음에도 내비게이션에서 전방의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서행하십시오. 라는 경고음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학교나 유치원이 없다면 차를 당장 멈추고 시동을 끄십시오. 그곳은 물리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차가 달리는 도로 바로 위 보이지 않는 차원의 경계에 기어다니는 수많은 흉측한 형상의 어린 것들이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음을 차량의 레이더 센서가 감지한 것입니다. 오, 이건 좀 소름 돋는데? 그대로 속도를 내어 달린다면 당신의 차체 밑바닥에서 툭투둑 하는 끔찍한 타격음이 들릴 것입니다. 무서운데요? 이건 진짜 괴담 같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 그거 있잖아요. 옛날 괴담 중에 무슨 터널을 지나가면은 손바닥 자국이 차 내에 이렇게 무더더더더 박혀있다. 이런 괴담이 있지 않아요? 무서운 게 딱 좋아해서 봤던 것 같은데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요거 약간 고어해가지고 제가 고어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20번 요리 및 배달 음식의 알 수 없는 성분입니다. 최근 스마트 인덕션이나 LOT 오븐은 레시피에 맞춰서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해 줍니다. 직접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끝냈거나 믿을 수 있는 앱으로 음식을 배달시켰음에도 음식을 씹던 도중 질기기 짝이 없는 사람의 머리카락 뭉치나 딱딱하게 굳은 손톱 조각이 연속으로 씹힐 때가 있습니다.
위생불량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지 마십시오. 2026년의 모든 식품 제조 및 배달 허브는 무인 로봇 공정입니다. 머리카락이 나을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그것은 가전제품의 스마트 센서와 배달 알고리즘이 당신의 배고픔을 인지하고 스마트 가전 내부의 유기체 조직에서 스스로 배출해낸 대체 단백질입니다. 이미 당신의 위장은 기계가 배설한 살점들을 수개월간 소화시켜온 상태입니다. 배달을 자주 시켜 먹진 않지만 사이버펑크 세계관이네. 더러워. 근데 좀 재밌죠? 다음 21번 욕실에서의 휴식과 샤워 거르치고 물의 밀도 변화. 스마트 보일러를 통해 완벽한 온도로 맞춘 물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온수가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의 점성이 끈적하게 변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에 샴푸 거품이 들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등 뒤로 떨어지는 물줄기의 감각이 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많은 휜 손가락들이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느낌으로 바뀐다면 절대로 즉시 눈을 뜨거나 거품을 씻겨내지 마십시오. 수압 센서의 오작동이 아닙니다. 수도관 속 깊은 곳, 배수구 너머에서 당신이 무방비하게 쏟아내는 체온과 유기물, 머리카락이나 각질 같은 거를 먹고 자란 수관 기생체가 물줄기를 타고 올라와 당신의 피부에 직접 흡착하는 중입니다.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서 숨을 참으십시오. 만약에 제가 자취하는 입장이고 이런 기능들이 집 곳곳에 박혀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잘 사용하고 있다. 라는 입장이면은 이 나폴리탄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 쓰세요? 스마트 보일러? 저는 집에 이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근데 뭐 기계한테 아직 말 걸진 않잖아요. 스마트 보일러라고 해도 헤이 나 지금 뭐 뜨샤 할 건데 뜨샤 하기 적당한 보일러로 해줘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뜨샤 모드 미비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곧 미래 사회에 그런 식으로 바뀐다면 어떡해. 너무 무서워. 나는 그리고 분명 냉수를 부탁했는데 얘가 온수만 겁나 고열로 계속 끓여. 그러면은 난 이제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현실과 밀접해 있는 내용 중에 요거 2개, 요거까지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24번 수면 관리 앱의 녹음 파일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수면 관리하는데 녹음이 돼? 내 코골이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건가? 녹음해주는 건가? 침대 머리 안에 스마트폰을 두고 잠든 후 아침에 수면 분석 앱이 기록한 코골이 및 잠꼬대 녹음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당신이 곤히 자고 있는 배경음 뒤로 서걱서걱 하며 칼이나 가위로 무언가를 자르는 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 혹은 여자의 목소리로 오늘은 손가락 2개만 가져갈까? 라는 속삭임이 녹음되어 있다면 즉시 이불을 걷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발을 확인하십시오. 개수는 맞을 겁니다. 하지만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그 손가락들이 정말 당신의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잠든 사이 당신의 진짜 육체는 이미 부위별로 도축되어 디지털 암시장에 팔려 나갔고 지금 당신이 움직이고 있는 손과 발은 스마트폰의 햅틱 피드백 신호가 당신의 뇌를 속여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가짜 신호일 뿐입니다. 라고 하네요. 오, 에반데요? 너무 무서워. 아, 코골이를 들려줘요? 진짜예요? 아니, 장난으로 한 말인데 진짜였어? 코골이 모니터링? 저 속이려고 치신 채팅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라고? 들려줘요? AI 왜 이렇게 발달한 거야? 그러면은 그 기능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좀 궁금해요. 내가 잘 때 방언을 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트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이 나라는 인간의 코골이 데시벨이 너무 심각해서 수면 클리닉에 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거 녹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아,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거 있는가를 등등 진단하는 거라고요? 진단을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어머머머, 너무 신기해. 이게
어떤 기능인지 몰랐어가지고 코골이 알려줘 미밋. 그러니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신의 코골이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겁나 쪽팔릴 것 같은데. 오, 그런 게 있었군요. 처음 알았어요. 안 읽었으면 모를 뻔했네. 여러분들 그러면 팬카페에 혹시 이거 녹음한 거 있으신 분들 올려주시면 안 돼요? 코골이 제일 웃긴 사람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 드릴 테니까, 교환권 드릴 테니까 혹시 이 기능 잘 쓰시는 분들 팬카페에 올려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저도 이거 해보고 싶거든요. 이 기능 쓰고 싶은데 뭐 참가만 하면 아마 1등이실 거예요. 무조건 받으실 수 있는 100% 당첨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니까 수면 녹음 기능 사용하시는 분들 즉시 팬카페에 자신의 코골이 녹음 파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겁나 웃기겠다. 저는 코고나 궁금해서 써봤는데 코는 안 골고 잠꼬대를 해서 깜짝 놀래요. 뭐라고 해요? 근데 너무 무섭겠다.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자신도 몰랐던 거잖아요. 당연히 잠꼬대는. 근데 내가 완전 무서운 말에 막 갑자기 언니 어디가 이런 식으로 내가 잠꼬대를 한다고 쳐. 그럼 그걸 자고 일어난 다음에 들으면은 그 공포감 때문에 일상생활 안 될 것 같은데요? 와, 이걸로 뭔가 무서운 일화 하나 있을 법한데 요즘 같은 디지털 세상에 끝이 않아요? 재밌다. 잠꼬대로 주사 맞기 싫다고 했다고요? 건강검진 받고 오셨었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주사 맞기 싫어! 이러면서 잠에 잤던 거예요? 내시경? 끝나면 돈가스 사주시는 거죠? 이러면서. 겁나 웃기네. 나도 나중에 내시경 받을 때 되면은 한번 저 기능 꼭 써봐야겠다. 핸드폰 좋은 걸로 바꿔봐가지고. 코골이로 그로울링 하셨다는 줄? 진짜 마지막입니다. 사생활의 완전한 종말, 스마트 미러와 액정의 진상. 어두운 밤, 불을 모두 끈 거실이나 화장실에서 스마트 미러 혹은 전원이 꺼진 대형 TV 앞을 지나갈 때입니다. 화면에 비친 당신의 나체 모습이 당신이 지나간 후에도 화면 속에 그대로 멈춰서서 당신의 뒷모습을 음산하게 노려보고 있는 잔상을 목격했다면, 그리고 그 화면 속에 당신이 천천히 손을 들어서 자신의 입을 양옆으로 찢으며 귀 밑까지 닿는 미소를 지어 보인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프라이버시, 일상,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2026년의 거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해서 완벽하게 탈탈 털렸습니다. 너 지금 핵심이 다 털렸어. 지금 당신이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방, 이 침대, 이 스마트폰 화면, 과연 현실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뇌를 통째로 적출해낸 기계 내부의 시뮬레이터 속일까요? 귀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등 뒤에서 기계 작동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요. 덜덜덜덜. 조현병? 그런 느낌인가. 그러니까요. 통 속의 내 가설이네요. 진짜. 완전 그냥 우리는 사실 이 진보하는 AI 시대에 이미 우리는 본체가 빨려 들어갔다. 그런 지 오래다라는 결말 같네요. 너 완전 핵심을 찔렀어. 그니까요. 나 완전 핵심이 찔렸어. 이런 느낌. 여기까지가 글쓴이분이 작성해주신 이런 디지털 기기에 관한 수제 나폴리탄 괴담이었고요. 여담 잠깐 읽어볼게요. 1인 제작으로 나폴리탄 괴담을 만들다 보니까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네요.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사연을 써라. 제가 알고 있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하루를 나폴리탄 괴담 픽션,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의 모호성을 전 오히려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긴 글이 되었는데 아무쪼록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까지였습니다. 통 속에 되면은 행복 버튼 좀 눌러달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까봐요. 스웨덴에서 겪은 무서운 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건
에이바벨 님께서 올려주신 스웨덴에서 겪은 무서운 일입니다. 스웨덴에서 유학 생활을 했을 때 겪은 일입니다. 기숙사 뒤편에는 꽤 울창한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숲길을 따라서 30-40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강을 끼고 있는 조망대가 하나 나오는데 그 앞에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참고로 정보를 하나 남겨주셨는데 읽을게요. 스웨덴은 숲이나 산에 쉬어갈 수 있는 오두막과 화롯가가 잘 마련되어 있고 나라에서 장작용 통나무도 다 구비해 둡니다. 오, 좋은데 복지? 물론 오두막에 있는 도끼로 직접 장작을 패야 하지만요. 그래서 당시 친구들이랑 이곳에 자주 와서 모닥불을 피우고 바베큐를 해먹으며 놀곤 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 주, 하필 제 핸드폰 선불 요금제 기간이 목요일에 딱 끝나버린 상황이었어요. 주말에 시내에 나가서 충전할 생각이었고 기숙사에선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져서 당장 크게 불편한 건 없었으니까 그냥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당일 저녁 친구들이 조망대에서 바베큐를 하자고 부르더군요. 저는 과제가 좀 남아있어서 먼저 가 있으면 끝내고 따라가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12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겨울은 오후 2시만 되어도 앞이 캄캄해집니다. 저녁 7시쯤에 과제를 마치고 나서 기숙사에 들러서 옷을 단단히 껴입고 저도 조망대로 출발을 했어요. 조망대로 가는 길은 거의 외길이나 다름이 없었고 중간에 나오는 두 갈래 길에서 왼쪽으로만 꺾으면 되는 단순 루트라 길을 잃을 거란 예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분명 낯익은 길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 순간 길이 뚝 끊기고 빽빽한 숲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서 있는 겁니다. 눈이 꽤 쌓여 있었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흔적이 뚜렷해서 헷갈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걷다 보면 생전 처음 보는 깊은 숲속이고 놀라서 계속 헤매다 보면 다시 원래의 갈림길로 돌아와 버리는 기괴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같은 데를 뺑뺑 돌게 되어버린 그런 상태에 갇혀버리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라는 생각에 기숙사로 다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전 또다시 숲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눈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핸드폰 손전등을 계속 켜둔 탓에 배터리는 방전되기 직전이었고 신발 속으로 눈이 다 들어와서 발이 얼어붙어 걷기조차 힘들었던 찰나 기적처럼 저는 조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정상적인 길을 통해서 도착한 게 아니라 아예 길이 없는 시커먼 숲속을 파헤치고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영하의 숲속에서 무려 3시간을 넘게 헤맨 터라 밭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다시 기숙사로 돌아갈 엄두가 안 나서 일단 조망대 옆에 있는 오두막에 들어가 불을 피웠습니다. 와, 이거 진짜 공포게임이잖아. 여기서 어떻게든 자고 날이 밝으면 기숙사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다행히 무사히 아침이 찾아왔고 사방이 환해져서 길도 잘 보였습니다.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채비를 하고 나오는데 무언가 위화감이 들더군요. 밤사이에 눈이 오긴 했지만 정말 흩날리듯이 아주 조금 내렸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 험한 숲을 뚫고 걸어 나온 위치에 제 발자국이 단 하나도 찍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눈이 새로 덮였다 한들 깊게 파인 발자국은 움푹 팬티가 나기 마련인데 그 어떠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원래 걸어왔어야 할 정상적인 길 쪽에도 제 발자국으로 보이는 자국은 없었습니다. 찝찝함을 억누르고 황급히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허겁지겁 핸드폰부터 충전하고 와이파이를 잡아 왓츠앱을 확인했는데 메시지들을 보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5분에 도착한 메시지였대요. 야, 바베큐 하는 곳 너무 습해서 불이 아예 안 붙는다. 우리 그냥 돌아감. 바베큐 취소할 테니까 그냥 내 방에서 보자. 라는 문자였다네요. 제가 기숙사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친구들은 이미 조망대를 떠나 기숙사로 돌아갔다는 연락이 수십 통 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전 분명히 봤습니다. 제가 3시간을 헤매다 도착했을 때 바베큐를 하는 곳에 누군가 방금 전까지 불을 피웠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던 것을요. 친구들이 피운 불이 아니었다면 그 깊은 밤 아무도 없는 조망대에서 불을 피우고 흔적을 남긴 건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저는 대체 어제 그 숲에서 왜 길을 잃었던 것이며 도대체 어디를 통해서 그 조망대에 도착했던 걸까요? 조망대 바로 뒤는 깎아지른 강이라서 조망대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샛길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쓰고 나니 별로 무섭지 않은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몇 장 첨부합니다 라면서 사진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너무 소름임. 이게 조망대에서 본 캠프파이어 장소 및 오두막이었다고 하시는데 에바죠? 진짜 에바임. 여기가 조망대. 진짜 사진인가 이거? 진짠가 봐. 머드타워. 하트 모양은 제 기숙사. 오마이갓. 그리고요 진짜 기숙사가 여기 어디야? 뭐시기 테키스키나 유니버시티. 이건 못 읽겠다. 또 opposite spare 로스트 볼런. 하여튼 여기가 대학 거기인 것 같은데 여기가 기숙사였고 근데 학교 근처에 진짜 산이네요. 아니 산이 아니라 숲밖에 없네요. 숲밖에. 이야. 이건 뭐죠? 아 그때는 아니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장작패했던 날. 아 이건 실사네요. 실제로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이런 식으로 장작 패면서 파이어 캠핑? 아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스웨덴 돌쇠. 캠프파이어. 파이어는 박명수님의 파이어죠? 캠프파이어를 즐기셨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분위기가 낮인데도 지금 겁나 무섭거든요? 이 사진이 너무 무서워. 이 상태가 밤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그 괴담 주인공이 나였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무서워. 무도가 세상이야. 그니까요. 빠이야 여기 명수홍님 계셨으면 이 귀신한테 안 올리셨을 텐데. 그래도 잘 읽었습니다. 서양에 계셨던 분의 공포썰은 요번에 2번째로 받는 건데 재밌었네요. 스웨덴 출장 간 적이 있었는데 저런 숲길로 왕복 2차선인 고속도로를 1시간 달린 적도 있어요. 이런 게 1시간 동안 이어진다고요? 이 장면이?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너무 무섭다는. 마지막이 스산한 걸로 끝나가지고 시원해지네요, 뭔가. 그죠? 등골이 시원해졌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왔던 글 중에 좀 재밌다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AI 영상이고 직접 제작을 하셨던 거라고 해요. 예전에 만드셨던 건데 우연치 않게 찾았다는 거. 이번엔 창작 공포 영상이에요. 소리는 약간 줄일게요. 그리고 배경음악도 잠시 끄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영상인지 우리 공포 매니아님들께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서운 요소가 다소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 주의 부탁드립니다. 고! 들려요? 평가하지 말라고요? 열쇠 걸려있잖아. 걸 닫혀있는 거야? 저것 봐봐.
아, 저쪽으로 갈 수 있겠다. 쓰게! 갸루 감성. 오, 이상한 사진 발견. 気持ち悪い 에, 기분 나빠. 오, 니랑 똑 닮았다고. 俺 나랑 닮았다고. ちゃんと撮れてるあれ 잘 지키고 있어? 何 뭐야? ここなんか変じゃない 여기 뭐 이상한 거 같지 않아? 그럴지도. 마네킹? 와우. 진짜 내가 무서워하는 녀석. 오. 오, 여기 롯데월드 거울의 방. 오, 갸루 언니. 어떡해. なんだよ 살려줘. これ 이게 뭐야? 난다요, 거래. 어? 어? 오, 광대다. 큰일 났죠? 갸루 언니? 오, 난 이게 너무 무서워. 난 이게 너무 무서워. 광대 온다. 온다. 뛴다, 뛴다. 오, 소름 돋았어. 이야. 거의 공포영화 한 편이죠? 뛴다. すげえなんだよこれギャルじゃん 이거 뭐야? 갸루잖아. 初めて見た 갸루 처음 봤어. 까지. 쓰게.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랄랄로 광대는 겁나 무섭죠? 다시 부금을 켤게요. 이게 그러니까 요 유메랜드라는 곳에 가면은 인간 마네킹화가 되는 저주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쓴이 이거 제작자분의 해설을 잠깐 읽을게요. 딱히 해석이나 뭐 제작 의도는 없다고 하셨지만 설명을 이렇게 붙여주셨기 땜시롱. 뭐 굳이 적자면 05년도에 방문했던 3인조가 유메랜드에서 사라져버렸고 07년도에 방문한 2명이 갸루 마네킹을 발견한 걸로 봐서는 흐흐 그죠? 걔네 아까 갸루 언니랑 파티원들 거기에 박제가 되었던 걸로 추측이 갑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저도 까먹고 있다가 우연찮게 찾았어요. 밑더무 만들 쯤이니까. 불과 몇 달 전이지만 이땐 지금만큼 AI 퀄이 발전이 안 돼 있던 터라 무섭기보단 그냥 웃긴 해요. 현직에 있다 보니 진짜 AI가 트렌드, 성능, 메타가 휙휙 하루아침에 바뀌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뜯어 고치고 싶은 부분 투성이입니다. 아무튼 광대 플러스 악툭 뒤가 있는지라 미티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올릴까 말까 하다가 착시나리 보기 전에 담력 훈련 준비 운동 한다고 생각하고 귀엽게 봐주십시오. 이때가 공개라 14탄 올라왔을 때였나 봅니다. 그 전에 올라왔단 뜻. 그리고 미더무2 조만간. 근데 아직 감감무소식이죠? 다행입니다. 재밌게 봤어요. 이번에 어제 저녁에 미타코님이 직접 만드신 AI 공포 영상이 있습니다. 네테유케라는 제목인데요. 본 컨텐츠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으며 다소 불쾌한 연출이 존재합니다. 시청에 주의 바랍니다. 라는 이런 공포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재생하겠습니다. 카고메 카고메 들리세요? 대박 잘 만들었어. 이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콩콩 언니. まもなく発車いたします。お座りください。 이거 안내 방송도 똑같아. 어서리 그다사이. ただいま一時的な故障が発生しております。 일시적인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기 다들 그러니까 컷 편집이 진짜 소름이에요. 그리고 저 이런 요소 진짜 좋아해. 그리고 갑자기 전철내에 빨간 색깔 옷을 입은 여자도 있고 해석 밑에 있습니다. 얼굴에 부적을 붙인 스님 그리고 또 면을 쓴 여고생 갑자기 날 봐. 이것도 좋아. 이렇게 화면 위에 화면 레이어 겹쳐진 거. 봤어.
오, 지하철 안에 이상한 존재도 있고. 여기 조심하세요. 오, 대박이야. 그리고 다시 나왔어, 콩콩 안에. 헉, 봤다. 나랑 눈 맞았다. 대박이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진짜 너무 독보적이야. 응. 너무 대박이에요. 만들어주신 분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팬아트는 젠젠 아니고 그냥 개인 작업물입니다. 해외 AI 아티스트 분들 영상 평소에 많이 보는데 국내에도 최근에 AI를 활용해서 이런 류의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만들어봤어요. 90에서 00년대 일본의 느낌을 많이 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일본 문화나 그런 쪽은 여러분들만큼 잘 모르다 보니 표현이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AI 비디오를 앞으로 자주 만들어서 올려볼까 해요. 인스타그램에만? 카페는 모르겠음. 혹시 언젠가 인스타그램에서 제 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되신다면 그냥 모른 척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허 라고. 그리고 해석이 있어요. 이 영상의 해석. 시퀀스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1번 학생들, 2번 추종자들, 3번 지하철.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었죠. 다들 이렇게 손 모아서 의식을 치르는 장면. 학생들은 어떠한 종교 혹은 초자연적인 의식에 발을 들입니다. 겁나 무서워. 그리고 진짜 일본 학교랑 똑같아.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 하얀 색깔 취이취이들, 이거 우리 집 화장실에도 나오는데 이 하얀 색깔 존벌레. 이 수수께끼의 인물들은 자신이 섬기는 무엇인가를 숭배합니다. 귀신일지 절대적 존재일지 죽음일지는 자유롭게 생각해주세요. 그것이 학생들이 발을 들여놓은 초자연적인 의식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콩콩이 언니, 옥상에서 콩콩 뛰던 언니, 그리고 옥상 위에 누군가는 이것에 발을 들인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다들 불교에서 이목구비를 막고 세속을 차단하여 오관을 봉화하여 열반에 이르는 장례 풍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각적으로는 어떠한 주술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이것을 전혀 다르게 세속 이꼴 약함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약한 것으로부터 숨기 위한 행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 요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제가 불교 쪽은 잘 아는 게 없었어가지고 몰랐는데 그래서 부적을 붙여놨다고. 봉하여라는 것에서. 그리고 여기 진짜 기묘했죠. 작중 등장하는 머리 위에 면사포를 쓰고 있는 인물들과 시선이 마주치는 장면은 오관을 봉한 자와 다르게 결국 어떠한 것에 발각됐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발을 들여놨던 그것이 나를 찾았던지 상관없이. 그리고 요것도 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은 꽃 같아. 약간 문양 같아요. 그지 않아요? 만약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일본에 그거 있잖아. 뭐야? 음향사들이 입고 있는 그 가운에 뭔가 이런 문양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문양으로 이거 페이드 되면은 진짜 연출 기깔 날 것 같지 않아요? 그 생각이 들어. 그냥 갑자기 든 생각. 하여튼 그리고 요것도 전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일본 작가님 중에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인물을 도심 한복판에다가 겁나 크게, 그러니까 마트에 내 허벅지가 완전 다 들어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인물을 도시의 거대한 거인처럼 끼워 놓은 그런 아트를 즐겨 만드시는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그 아이디어와 감성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약간 그 느낌도 나가지고, 그리고 코스믹 호러 느낌도 나서 이 장면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면사포를 뒤집어 쓴 학생들은 보는 이에게 아웃, 즉 나가, 대퇴유케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씬. 지하철은 이 영상에서 현실과 현실이 아닌 곳의 경계로 선택했습니다. 움직이는 지하철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수수께끼의 여성이 탑승합니다. 이 CCTV 장면에서는 여기 캠코더를 든 학생이
찍고 있는 붉은 옷의 여성이 보이지 않아요. CCTV를 보는 사람은 종교와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요. 따라서 의식에 발을 들인 캠코더를 든 학생에게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여성이 탑승한 뒤 자리를 옮기고 일어서서 달려오기까지 학생들과 종교단체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씬은 뭐랄까 진행 현황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결국엔 어떠한 의식의 발을 들여놓은 학생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겠죠? 나도 모름? 사실 해석이라기보다는 보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해석하고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아주 큰 방향만 제시했을 뿐 고정적인 의미를 담진 않았습니다. 암튼 불쾌하셨다면 사실 성공인데 죄송합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실패인데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진짜 느낌 좋았어. 진짜로. 아, 카고메 놀이 노래랑 관련지어서 보면 새장 같기도 하죠. 안 오네. 잠깐만, 에어팟 배터리가 나갔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AI 영상을 기반으로 글이 하나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영상을 기반으로 우케츠 괴담을 하나 또 창작을 해주셨어요. 꽤 길긴 한데 이거 지금 재생한 김에 이것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만들어주셨던 AI 영상에 파생된 우케츠 괴담 형식으로 풀어내진 그런 공포 썰이랄까요? 그런 공포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또 짧은 시간 안에 창작을 해주신 이나님 대단하십니다. 본 콘텐츠는 AI와 작성자의 해석을 베이스로 우케츠 괴담 형식으로 풀어낸 초안이며 다소 불쾌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린데요. 본 괴담의 베이스가 되는 영상을 흔쾌히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영상의 원작자 미팅이 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글의 전개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진짜 이거 우케츠 괴담 그 말투 그대로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의문의 영상. 안녕하십니까. 오컬트적인 이상현상의 원인을 파헤치는 오컬트 탐정 사무소의 소장 미티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나카무라 료타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상한 영상을 발견하게 되어서 상담을 드리고 싶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래된 오컬트 영상들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서 인터넷 여기저기를 자주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어떤 스트리머의 팬카페에서 영상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네테유케입니다. 12입니다. 영상을 재생했고 전 그것을 스크린샷으로 찍어뒀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무섭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십시오. 나카무라 씨로부터 메일이 온 건 2026년 5월 중순의 일이었다. 첨부된 사진은 16장이었다. 난 순서대로 살펴봤다. 이렇게 영상 초반부부터 나열되어 있어요. 구룡년 17.17pm? 5시 17분이라는 얘기인 거죠? 어두운 교실이다. 교복 차림의 소녀들이 손을 잡고 원을 이루고 있다.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다. 카고메 놀이처럼 보인다. 나는 나카무라 씨에게 답장을 보냈다. 사진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첫 번째 사진의 타임스탬프를 보면 96년 17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달이 맞았군요. 17월은 없는 달입니다. 혹시 타임스탬프가 일부 가려지거나 잘못 보이는 건 아닐까요? 나카무라. 저도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17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상을 다시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월. 난 일단 넘어가기로 했다. 사진 2번 타임스탬프 없음. 소녀들이 흩어져 도망치고 있다. 산속으로. 카메라가 뒤를 쫓고 있다. 무언가를 보고 놀란 것 같다. 나카무라 씨,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소녀들이 갑자기 도망치고 있습니다. 1번 사진에서 2번 사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교실 안에서 산속 장면으로 배경이 바뀌어 있습니다. 혹시 영상에서 편집된 것처럼 보였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어졌나요? 갑자기 잘났습니다. 소녀들이 도망치는 순간 바로 산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산에서 소녀들을 뒤에서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도 달리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촬영하던 카메라와 같은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든 채로 소녀들을 쫓아 산으로 들어간 누군가. 그 사람이 교실에서 처음부터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소녀들은 그 존재를 보고 도망친 것일까? 아니면 그것 말고 다른 무언가를 본 것일까? 그 다음 여기 옥상에서 방방 뛰던 언니. 96년 3월 10일 오전 11시 53분. 옥상이다. 흰 면사포를 뒤집어 쓴 교복 차림의 인물이 제자리에서 작게 뛰고 있다. 콩콩콩. 카메라는 건물 안에서 창문을 통해 이 장면을 찍고 있다. 찍는 사람은 숨어 있다. 이 장면의 타임스탬프는 96년 3월 10일입니다. 아까 첫 장면의 날짜를 그대로 계산해보면 96년 1월에서 17개월 뒤인 97년 5월이 됩니다. 시간 순서가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카무라 씨, 이 옥상 장면에서 혹시 소리가 있었나요? 네, 희미하게 노랫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박자였습니다. 카고메 놀이의 노래, 난 그렇게 생각했다. 카고메 카고메 우리 아내 새야 언제 나오려나. 흰 면사포를 쓰고 혼자 뛰는 것, 그것이 노래에 맞춘 동작이라면 이 사람은 혼자서 카고메 놀이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혼자서. 그 다음 지하철 장면. 사진 4. 96년 5월 18일. 텅 빈 전철이다. 낮인데 아무도 없다. 손잡이가 흔들리고 있다. 카메라는 천천히 통로 끝까지 훑는다. 나카무라 씨, 이 장면에서 창문 밖으로 뭔가가 보였나요? 뭔가가 있었나? 어두웠습니다. 터널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낮인데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이 사진들은 모두 한 편의 영상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는 동안 화면이 두 개로 갈라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아까 그 화면 이분할됐을 때 난 계속했다. 사진 5번. 96년 6월 29일 오후 3시 23분. 위에서 내려다본 구도다. 교복 소녀들이 다시 원을 이루고 있다. 이번엔 고개를 숙이고 손을 안쪽 중앙으로 모으고 있다. 위에서 보면은 꽃처럼 보인다. 또는 무언가를 가운데 가두고 있는 새 장처럼. 이 장면은 위에서 찍혔습니다. 상당한 높이에서 촬영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어디에 있어야 이런 구도가 나오는 걸까요? 나카무라 씨, 이 장면 이후에 바로 무슨 장면이 나왔나요? 스님 장면입니다. 여기. 사진 6번. 96년 9월 23일 오후 6시 18분. 스님이 강가에 서 있다. 눈에 부적 2장, 입에 1장, 뺨에 2장, 흰 장갑을 끼고 나무 막대를 들고 있다. 다들 부적에 쓰인 글자는 모두 같았다. 다들 패. 나는 이 한자를 검색했다. 닫다, 막다, 봉하다. 불교의 장례 풍습 중에 망자의 오관을 봉하는 의식이 있다. 새 속의 것들이 감각을 통해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 코, 입, 귀를 막고 열반으로 향하게 한다. 그런데 저 스님은 죽지 않았다. 서 있다. 막대를 들고 있다. 나카무라 씨, 이 스님이 든 막대 혹시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셨나요? 막대로 무언가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게, 처음에는 목탁 두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면? 열반을 위해 오관을 봉하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차단하기 위해, 무언가를 막기 위해,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해. 가려야 한다. 보이지 않아야 한다. 들려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날 찾지 못한다. 다음 사진 7번. 96년 10월 25일. 숲속이다. 흰 면사포를 쓴 검은 옷의 인물들이 일렬로 서 있다.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엔 아무것도 없다. 이 사진에서 인원수가 몇 명으로 보이셨나요? 10명 정도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두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메라 쪽으로. 그 순간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이 있다. 숲속에서 그들의 의식을 지켜보던 사람이 발밑에 나뭇가지를 밟았다. 그리고 들켰다. 다음 이거 이미지 주의. 사진 8, 96년 10월 27일
오전 8시 24분. 교복 소녀가 숲속 의자에 묶여있다. 뒷모습이다. 손이 뒤로 묶여있고 줄이 몸에 감겨있다. 몸 곳곳에 부적이 붙어있다. 다들 배. 카메라가 돌아가자 소녀의 고개가 완전히 뒤로 꺾여 있었다. 촬영자를 보는 듯하다.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난 잠시 화면에서 눈을 뗐다가 다시 봤다. 나카무라 씨, 이 소녀가 숲에서 의식을 엿보다가 들켰던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복이 같습니다. 처음에 카고메 놀이를 하던 소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티 씨,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장면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영상의 화면이 두 개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죠. 사진 10번, 96년 5월 18일. 한 화면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왼쪽 아래는 낮의 전철, 아까 봤던 텅 빈 전철. 그런데 이번에는 안에 누군가 서 있다. 교복 차림이다. 혼자 있다. 오른쪽 위는 같은 전철인데 녹색 조명이 감돌고 안에 검은 실루엣이 있다. 사람의 형태이지만 앉지도 서지도 않은 자세로 그냥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같은 공간의 두 가지 풍경. 나카무라 씨, 왼쪽 아래 화면에 교복 소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고개를 한쪽으로 반복해서 기괴하게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소녀를 비추는 카메라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난 전철 사진을 다시 봤다. 아무도 없는 전철. 낮에 찍힌 아무도 없는 전철. 그런데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거기에 이미 무언가가 있다면. 흰 면사포를 쓰고 오관을 봉한 것은 그것들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보여서는 안 된다. 들려서는 안 된다.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감지하기 전에 먼저 숨어야 한다. 사진 11, 96년 오후 3시 7분. 숲속 묘지다. 흰 면사포를 쓴 인물들이 땅에 엎드려 있다. 비석 뒤에 뭔가 서 있다. 아, 그런가? 비석 뒤에 뭐가 서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지하철 아카이 온나의 질주 우다다다다. 밤의 전철이다. 붉은 옷의 여성이 통로 끝에 서 있다. 등을 보이고 있다. 카메라가 다가간다. 여성이 돌아선다. 밀가루를 떡칠해 놓은 듯한 새하얀 피부에 피가 묻은 듯한 빨간 입술이 눈에 띈다. 그리고 달려온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다. 나카무라 씨, 마지막 장면에서 화면이 어떻게 됐나요? 끊겼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이 끊긴 직후에 재생 횟수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12였습니다. 제가 본 것이 카운트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재생 횟수 12번. 이미 12명이 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12다. 즉, 한 명이 볼 때마다 한 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을 나카무라 씨에게 전하지 않았다. 며칠 뒤 나카무라 씨에게 난 추가 질문을 보냈다. 나카무라 씨, 처음 사진의 타임스탬프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1996년 17월 17일, 96년 1월로부터 17개월까지는 97년 5월 17일이 됩니다. 혹시 97년 5월 17일에 일어난 일을 알고 계십니까? 답장이 오지 않았다. 이틀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나카무라 씨의 메일 주소로 다시 보냈다. 반송됐다. 존재하지 않는 주소라 했다. 난 처음 받은 메일을 다시 열었다. 메일이 없었다. 받은 편지함 어디에도 나카무라 료타 이름의 메일은 없었다. 나는 첨부 사진들을 다시 열었다. 저장돼 있었다. 사진은 있었다. 메일만 없었다. 난 영상의 링크를 찾아봤다. 나카무라 씨가 보내주었을 링크를. 하지만 메일이 없으니 링크도 없었다. 어떻게 찾아야 할지 생각하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사진은 16장이다. 나카무라 씨의 설명을 따라가며 난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확인된 사진 16번째. 요거 뛰어가던 복면 언니. 옥상이다. 흰 면사포를 쓴 교복 차림의 인물이 제자리에서 작게 뛰고 있다. 처음에도 이 사진이 있었다. 사진 3번.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각. 하지만 사진 3번에선 인물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
사진 16번에선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면사포 너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세가 무언가를 향해 걸어오는 자세라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난 지금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나카무라 씨가 왜 메일을 보냈는지 모른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 에필로그. 나카무라 씨가 보낸 마지막 사진 16번을 다시 봅니다. 그는 옥상 위에서 뛰고 있던 인물이 자신을 향해 돌아섰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의 촬영자는 뷰파인더라는 안전한 경계 뒤에 숨어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의식을 훔쳐보고 오관을 봉한 스님을, 숲속의 의식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촬영자는 렌즈라는 틈새를 통해 이면의 세계로 서서히 끌려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두 개로 갈라지던 순간 이미 그는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세계의 주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본 나카무라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카무라 씨의 기록을 통해 이 기괴한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버린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상의 재생 횟수가 12에서 멈춰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영상은 시청하는 매체가 아닙니다. 일종의 초대장입니다. 카메라를 통해 이면을 본 촬영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나카무라 씨가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카무라 씨가 사라진 지금, 영상은 다음 13번째 인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옥상의 소녀를 상상하고 숲속의 비명을 떠올리고 텅 빈 전철의 위화감을 느낀 순간 당신의 의식 속에도 그들과 같은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화면이 두 개로 갈라지기 시작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원래 있던 세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당신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당신이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재생 횟수는 여전히 12입니다. 당신이 그 숫자를 대체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까지였습니다. 진짜 우케츠 괴담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 두 분의 이 콜라보 어쩌면 좋아? 마치 나루토에서 킬러비 아저씨가 라이카게 아저씨랑 레리어트 하는 그 씬 뭔지 아세요? 둘이 팔대기로 이렇게 팍 하고 치는 주먹 다짐하는 그게 있는데 약간 그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콜라보를 정식으로 하신 건 아니고 AI 영상을 바탕으로 글을 제작을 해주신 거죠. 카페에 코골이 올렸다고요? 이건 못 참지. 바로 봅시다. 잠깐만요. 글 제목이 미친 개 수치스러운 코골이 올려늡니다. 진짜 올렸어. 어떡해. 자,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많이 급하셨나 보군요. 잠깐만, 우리 저희 팬분의 코골이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그래도 나름 무서운 거니까 공포 부금은 유지하되 정말 작게 소리를 축소해 볼게요. 어떤 코골이일까? 아니, 무슨 악보 같아. 이렇게 보면은. 코골이 알아보기. 아, 이렇게 써요? 오, 공개 처형이라고요? 아니, 공개 처형이라기보다 이거죠. 이분의 건강 상태를 모두가 같이 공유하면서 이분을 진단해 봅시다. 뭐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잠깐만, 이거 소리 아예 그냥 공포 부금 꺼야겠다. 더 잘 들려야 돼. 창 소리 더 키워. 잠깐만. 화면 소리 더 키울게요. 최대로 키워야지. 지금 너무 소리가 작아가지고. 4분. 와, 진짜 잘 주무셨다. 그리고 지금 이 코골이 배경음악으로 들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듣자 하니 제 공개라인 것 같거든요. 이거 진짜 효과가 있군요. 아, 나 이거 세열 수류탄 던질 때 들어봤어. 아, 수류탄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종류가 있어요? 귀엽게 고시네 코를.
잠만보같이 구시나 보네요. 아, 이분께는 진짜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이걸 또 바로 올려주실 생각을 하시지? 너무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안 올리시겠지? 이분이 설마 막차인가요? 아, 더 올려주면 좋겠는데. 또 겁나 웃긴데. 진짜 양손경례. 그니까 진짜로 감사했습니다. 아자스. 안녕하세요. 요번에 20번째 단어 해설 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요 불뗄 밥 지을 취자를 몰라가지고 요거를 꼽아봤는데요. 자취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자자 그리고 불뗄 밥 지을 취자 요게 붙어서 지, 수이라고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단어를 알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자취 그리고 일본에서의 지수이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지수이를 한다고 하면은 주로 혼자 집을 얻어 산다. 그러니까 독립을 해서 혼자서 1인 가구로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어에서의 지수이는 주거 형태 그러니까 한국처럼 혼자 집을 얻어 산다. 요런 의미보다는 직접 밥을 해먹는 것에 좀 더 방점이 찍혀져 있다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있어요. 마이니치 지수이 시테이마스. 지수이 시테이마스. 시테이마스. 그러니까 자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한국어로 해석해도 어색하게 들리잖아요. 그 말은 즉슨 직접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활용된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양국 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서 재밌길래 가져와 본 단어였고요. 주인공이 사는 맨션 내에 가끔 시끄럽게 떠들거나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논찬야르 히토 이거인데요. 저도 사실 이 표현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논찬 사와기 오 야루라는 논찬 사와기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떠들면서 술판을 벌이는 요 표현이 있나 봅니다. 참고로 사와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떠들썩 시끄러운 요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알아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요 논찬 사와기라는 것이 술판을 벌이는 일이고 이것을 하는 사람 그런데 원문에는 사와기가 빠진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논찬 사와기요 야루의 구어체 줄임말 버전이 원문에 있는 논찬 야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사람이니까 논찬 야루 히토 해서 사람 인자가 붙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밤 늦게까지 술판을 벌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이거는 JLPT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봤던 표현인데 요 한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고이 이키오이데 즉 굉장한 기세로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한자인데요. 한자부터 먼저 풀어보자면 우선 요쪽에 해당되는 한자는 한국어로 했을 때 쓸쓸할 처량할 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이 한자는 일본어에서 활용했을 때 굉장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쓸쓸함, 처량할 처 이거는 한국 한자로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스고이를 표현할 때 요 한자가 활용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힘 역자 위에다가 뭐 이것저것 두 개 붙었죠. 이건 기세세자 한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네가 붙어 줌으로써 이 전체 구가 부사어로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직역을 해보자면 엄청난 기세로 또는 굉장한 속도로에 해당되는 그런 부사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성어, 의태어 파트입니다. 손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거칠게 들락거렸다. 에서 거칠게 해당하는 가사가사 요거를 한번 찝어 보았습니다. 히라가나로 했을 땐 이렇게 읽을 수 있겠고요. 사전에 검색했을 땐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이나 손이 거친 표면에 닿으면서 내는 부스럭부스럭
바스락바스락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후쿠로 노 나카오 가사가사 사가시마시타 요거인데 봉지 안을 부스럭거리며 뒤졌습니다. 뭔가 정말 일상적인 그런 표현에서도 많이 등장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사는 부스럭부스럭 요거나 바스락바스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표현은 비닐봉투랑 같이 연계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편의점 가서 뭐 사와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좀 머릿속에 남기 쉽지 않을까요? 편의점 가서 사와 가사 이렇게 가사 이런 식으로 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이렇게 4가지 단어랑 표현들 소개해드리면서 야매 일본어 해설 타임 맞춰보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アニムジャ、イナ、VVZGF、휴, 메슬로의 축구 공방, 샘무르의 하루, 하이장그, 사로비, 620523K4N, 다르다르하이, 동물리에, 해달 P2D, OEUNZ1, S더 2221, 제호, 우주정복구, 마코 35P, 수 112, 엑시노스 2800, Have a happy day, 짱구 88, DWG MKB, HJJD3D, 제임스웰 그레이슨, 태연이 0719, 미타코, 미티니, 아바라, 2호선은 나의 빛, 하리버 클럽 러브, 샤이닝 월, 거벅구, 임정환, 소녀미, 마키, 옹군이, 에이바벨 9012, 일산 꿀주먹 1, 에이프릴 24800, 크리스천 킴, 모헤무, AP월드 1994, 랩주, 한우 등심, 너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